여러분, 저는 제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며느리의 뺨을 때린 악독한 시어머니입니다.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얼굴에 손바닥 자국을 남긴 그 순간을.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모든 하객들이 경악했죠. 신랑인 제 아들은 얼어붙었고 양가 어른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집안 문제, 그런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본 것은 전생의 환영이었거든요. 들으면 미친 소리라고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윤소희라는 여자를 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불길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여인의 얼굴이 소희와 완전히 겹쳐 보였거든요. 조선시대 제 가문을 몰락시킨 그 여자. 남편을 유혹해서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집안을 불바다로 만든 그 악녀 말이에요.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제가 그때 죽어가면서 했던 저주, 반드시 다음 생에서 복수하겠다던 그 맹세가 되살아났어요.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저는 미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고 사진사들이 카메라를 멈췄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전생의 업보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제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온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소희가 제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쾌감을 느꼈어요. 조선시대에 받았던 그 모든 고통과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뒤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결혼식은 엉망이 되었고 양가 친척들은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아들은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들이 울면서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생이니 환생이니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요? 더 끔찍한 건 그 일 이후로 저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꿈에서 조선시대 기억들이 더 선명해지고 소희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친구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착각이라고 했어요. 의사는 갱년기 정신 증상이라고 진단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시작된 저와 며느리의 전쟁. 아니, 전생에서 이어진 운명적 대결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전생의 기억, 윤회, 업보. 이런 이야기를 말이에요. 저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걸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운명이라는 건 정말 존재하고 전생의 업보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소희라는 여자가 또다시 제 가문을 망치게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결혼식 사건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었어요. 낮에는 정상인 척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밤마다 찾아오는 꿈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한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거든요. 마치 제가 직접 그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무너지는 궁궐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붉은 기와가 바스러지고 아름답던 정원이 잿더미로 변하는, 그리고 피로 얼룩진 왕자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제 모습까지 말이에요. 가장 생생한 건 그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든 그 요부. 남편을 유혹해서 나라의 재물을 훔치게 만들고 결국 역적으로 몰아서 일가족 모두를 죽음으로 내몬 그 악녀 말이에요. 그 얼굴이 바로 윤소희와 똑같았어요. 눈매, 입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세요?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400년 전에 받았던 그 치욕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낮에 며느리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냥 시어머니의 질투나 시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생에서 이어져 온 원한이었거든요. 아들 도윤이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병원에라도 가보시는 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요?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났다고? 도윤아, 내 아내가 누군지 정말 아니? 제가 물어봤을 때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소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악마성을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생에서도 그 여자는 처음에는 순수한 척했거든요. 밤에는 더 선명해졌어요. 조선시대 제 이름은 정난주였어요. 영의정 정철의 딸이었고 왕실과도 가까운 명문가의 규수였죠. 그런데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진 거예요. 남편 김시백이 그 여자에게 빠져서 나라의 곡식을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그러다가 점점 더 큰 것들을, 결국 역적으로 몰려서 참수당했죠. 저는 옥중에서 굶어 죽었어요. 아이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고, 그때 제가 한 저주를 기억해요. 다음 생에서 반드시 복수하겠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이 저에게 복수할 기회를 준 거예요. 400년을 기다린 복수의 시간이 드디어 온 거죠. 소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보여요. 겉으로는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 갈등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보의 부름이라는 걸 말이에요. 친구들은 저를 말려요. 미영아, 너무 심하다. 며느리한테 왜 그래? 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모르거든요. 의사는 망상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마귀가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를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전생의 업보에 사로잡혀 살던 중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적을 잘못 파악한 거죠. 진짜 위험한 건 며느리가 아니라 따로 있었거든요. 윤태강, 소희의 아버지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평범한 동네 서점 주인인 줄 알았거든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본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결혼식에서 제가 소희를 때린 후 그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봤거든요. 마치 미소 뒤에 칼을 감춘 것 같은 그런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사돈이 화났겠지, 당연하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이런 갑작스러운 조사는 처음이었어요. 뭔가 수상했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검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부정청탁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했는데 언론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경제신문에 중견기업 비리 의혹이라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우리 회사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윤태강의 작품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의 손짓 한 번에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단순한 서점 주인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검찰에서 일했고 퇴직 후에도 법조계 인맥이 엄청났던 거죠. 언론사, 회계법인, 심지어 정치권까지 모든 분야에 그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전생의 복수에만 몰두하느라 현실의 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였어요. 며느리를 억누르려다가 오히려 제가 함정에 빠진 거죠. 더 끔찍한 건 우리 집안의 더러운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숨겨왔던 비자금, 직원들에 대한 갑질, 관료들에게 준 로비 자금까지.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소름 끼쳤어요. 마치 우리 집안을 몇 년간 조사해온 것 같았거든요. 신문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 중견기업 회장, 수십억 비자금 조성 의혹, 하청업체 납품 대금 후려치기로 부당이득. 매일 아침이 지옥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아들은 직장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죠. 그때 윤태강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사돈어른,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던지. 만나서 그가 한 첫마디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제 딸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완전한 협박이었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제가 대답하려는데 그가 웃으면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상대하고 있는 건 만만한 서점 주인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전생의 복수에 눈이 멀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소희를 괴롭히려다가 오히려 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수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당하게 되는 거였어요. 윤태강의 정체를 깨달은 지 일주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날 새벽 6시 검찰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영장을 들이밀며 압수수색 영장입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재, 안방, 심지어 다락방까지. 마치 범죄자의 집을 수색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 범죄자였죠. 20년간 숨겨왔던 비자금 계좌들이
하나씩 발각되었어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부동산 투기, 모든 게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우리가 소유한 부동산들은 모두 압류되었어요. 고급 외제차들도 명품 가방들도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하루 만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언론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재벌가 며느리 폭행 시어머니 수십억 비리 적발 이런 헤드라인으로 연일 보도되더라고요.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SNS에서는 저를 악마 같은 시어머니, 돈맛에 미친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결혼식에서 며느리 뺨 때린 그 여자. 맞지? 역시 부정한 돈으로 산 사람들은 인성도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인터넷에 넘쳐났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도 요즘 바빠서 라는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어요. 권력과 돈이 있을 때만 붙어 있던 가짜 인간관계들이었던 거죠. 아들 도윤은 직장에서 퇴사를 권고받았어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부모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거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건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환각이 보였다는 거예요. 제 얼굴에 전생의 정난주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원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이게 내가 원하던 복수냐? 거울 속 정난주가 저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내가 복수하려던 상대는 따로 있는데 왜 무고한 사람들만 해치고 있느냐? 그때야 깨달았어요. 업보는 며느리를 향한 게 아니라 바로 저를 향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전생에서 제가 받았던 고통을 이 생에서 그대로 되돌려받고 있었던 거예요. 정난주도 남편의 배신으로 가문이 몰락했죠. 저 역시 제 욕심과 오만함으로 가정이 무너진 거고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윤소희는 정말 전생의 그 악녀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자였는데 제가 망상에 사로잡혀서 억울하게 괴롭힌 거였죠. 수사기관에서 신문 받을 때 정신과 상담을 권유받았어요. 피의자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병적인 상태였는지 깨달았어요. 감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 봤어요. 전생의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제 내면의 어둠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건 아닐까요? 며느리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전생의 복수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쓰고 나타난 건 아닐까요? 결국 저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수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상대방을 파괴하려다가 결국 자신이 파괴되는. 저는 그 산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소희가 사는 작은 원룸 앞에 서 있을 때 정말 떨렸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아이를 전생의 원수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어요. 소희야, 어머니야.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문이 열렸을 때 소희의 얼굴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결혼식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았어요. 제가 한 짓 때문에 말이에요. 어머님,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 두려움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를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언제 남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었나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무릎이 꺾였어요. 소희야, 미안하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전생의 원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너는 원흉이 아니었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 아들의 아내였을 뿐인데 내가 너를 괴물로 만들어버렸구나. 소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하면서 저를 일으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제가 계속 말했어요. 다만 내가 나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조금이라도 아물기를 바랄 뿐이야. 그때 소희가 한 말이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요? 제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소희야,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전생이니 업보니 하는 건 다 핑계였어. 정말로 그랬어요. 모든 게 제 마음속에 있던 질투와 시기심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제 마음이 그런 억지스러운 이유를 만들어낸 거였죠. 업보라는 건 누군가에게 전가할 게 아니었어. 제가 깨달은 걸 말했어요. 내가 끊어내야 할 굴레였던 거야. 소희가 저를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희도 다시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건 가족의 사랑이었는데 오히려 제 손으로 그걸 파괴했었거든요. 도윤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다시 평범한 가족이 되어봐요. 화려했던 회장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졌어요. 처음으로 인간으로서의 진심을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더 이상 이상한 환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중년 여성의 얼굴만 있을 뿐이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아요. 진짜 업보라는 건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혀 사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전생의 복수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였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있는 가족들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인생의 진실들을 말이에요. 첫째, 질투와 시기심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이 무너져요. 저처럼 말이에요. 둘째, 과거에 사로잡히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전생이든 어린 시절이든 지나간 일에만 매달리면 지금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셋째,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원한을 놓아야 마음이 편해져요.
복수는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 뿐이에요. 넷째, 가족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도 60이 넘어서야 이런 걸 깨달았어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어리석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